내가 그날 구렁이를 죽이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후회가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끔찍한 대답이 되어버렸다. 그날은 늦가을이었다. 양력으로 따지자면 11월 초. 벌초를 건너뛴 지 오래된 선산은 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흙냄새 대신 축축한 낙엽과 습기가 코를 찔렀다. 발을 디딜 때마다 썩어가는 자네들이 지시겨지는 소리가 났고 산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었고 묘소 주변은 세상의 끝처럼 음습했다. 나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 민호를 데리고 오랜만에 증조할아버지 묘를 찾았다. 아이고, 이놈의 풀을 언제 다 치우나. 민호야, 너는 저쪽에서 풀이라도 좀 뽑아라. 아버지는 낫을 들기 전에 한숨부터 쉬셨다. 칠순을 넘긴 아버지의 어깨는 이미 축 처져 있었다. 나는 비싼 벌초 대행업체를 쓰자는 의견을 굽히고 아버지의 고집을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며 옛 초기 시동을 걸었다. 서울에 잘나가는 건설 회사 부장이었던 나는 이 총구석의 낡은 사당과 묘소가 내게 비효율과 미신, 그리고 지긋지긋한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옛 초기 소리가 산을 울리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기계적인 소음과 땀 냄새가 이 모든 음습함을 지워버리기를 바랐다. 나는 차가운 쇠붙이의 초기를 잡고 이 고루한 과거와 미신을 베어내듯 억센 칡넝쿨을 제거하고 있었다. 주변의 새들은 이미 기계 소리에 질려 소리를 죽인 지 오래였다. 무덤 봉분 뒤쪽 가장 깊고 어두운 칡넝쿨 속을 파고들었을 때 갑자기 예초기 날이 무언가 끈적하고 둔탁한 것에 걸려 순간적으로 휘청했다. 기계음이 멎고 산 전체에 공포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휘익, 서걱서걱 짙은 녹색과 갈색이 뒤섞인 몸통이 풀을 헤치고 축축한 땅 위로 묵직하게 솟아올랐다. 처음엔 굵은 나무줄기인 줄 알았다. 수백 년 된 소나무에 뒤틀린 뿌리가 흙 위로 솟아나온 것이라고. 아버지, 저거, 내가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단절되었다. 그 거대한 존재감은 내가 평생 마주한 가장 강력한 위압감이었다. 아버지는 낫을 쥔 채 멈춰 섰고 아들 민호는 겁에 질려 내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잡았다. 그것은 구렁이였다. 단순히 큰 구렁이가 아니었다. 그 몸은 이미 봉분 주변의 잔디를 휘감고 따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 둘레가 좋기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몸통의 굵기는 좋기 내 허벅지만큼은 되어 보였고 그 등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담은 듯한 검풀은 이끼 같은 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머리는 쟁반만했고 구렁이는 묘를 등진 채 느릿느릿 그러나 엄청난 위압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응시했다. 그 눈빛. 나는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 황금빛 동공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냉소와 묘한 분노, 그리고 지독한 권태가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감히 이곳을 더럽히는가? 라고 묻는 듯했다. 아버지는 구렁이가 묘소의 따리를 튼 모습을 보자마자 아이고, 감히 잔소해. 큰일 났다. 고 외치며 낫을 던지듯 내려놓고 황급히 나를 막았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흑색이 되었고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멈춰라. 멈춰. 당장 옛 촉이 꺼. 저건 우리 조상님 묘소를 지키는 신령의 사자다. 건드리면 안 돼. 내 오만이 화를 부를 거야. 저건 그냥
구렁이가 아니다. 저런 크기는 수백 년은 살았을 것이다. 저 눈빛은 짐승의 눈빛이 아니다. 하지만 대체 왜 묘소 옆에서,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저렇게 큰 놈이 우리를 위협하게 둘 수는 없다. 나는 현실주의자다. 괴물은 처리해야 한다. 나는 땀에 젖은 손으로 예초기 손잡이를 꽉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독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쫓아낼게요. 위험하게 저런 게 돌아다니게 둘 수는 없잖아요. 민호도 보고 있는데. 안 돼. 이 자식아, 멈춰.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다. 아버지의 얼굴은 흑색이 되어 있었다. 애원인지 경고인지 모를 절규였다. 구렁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예초기 소리가 거슬린다는 듯 서서히 떠리를 풀고 땅을 기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몸체가 묘소 봉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듯 보였다. 그 움직임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멈칫했지만 아버지의 과한 두려움이 오히려 나의 도시적인 오기와 이성주의를 자극했다. 헛소리 마세요. 무슨 신령이에요. 그냥 산짐승이지. 저거 잡아서 해를 입기 전에 처리해야 해요. 제가 장손으로서 이 위험을 없앨게요. 나는 예초기의 나를 구렁이의 가장 두꺼운 몸통 중앙에 겨누었다. 아버지는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나는 손잡이에 힘을 주어 예초기 속도를 올렸다. 부웅,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다. 끔찍하게 둔탁한 소리가 났다. 쇠날이 단단한 고목을 때린 듯한 퍽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몸통은 거대한 몽둥이처럼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비틀어 예초기 날을 다시 한번 파고들듯이 휘둘렀다. 두 번째 촥 하는 섬뜩한 금소금이 나자 구렁이의 단단한 비늘과 살점은 찢겨나갔고 검붉은 내장이 흙과 뒤섞였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두어 번의 헛도는 소리, 그리고 구렁이의 비명이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뽑아내는 듯한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크억, 크억 하는 소름 끼치는 절규였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었고 내 고막을 찢을 듯했다. 그 거대한 몸뚱이는 몇 번 격렬하게 몸부림치더니 푸른 흙 위에 진득하고 검붉은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며 축 늘어졌다. 피 웅덩이는 순식간에 묘소 봉분 쪽 흙을 적셨다. 그 검붉은 피가 봉분 가장자리 잔디에 스며드는 모습은 마치 흙이 피를 마시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묘소 주변은 순식간에 피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역한 비린내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아들 민호는 울지도 못하고 굳어 있었다. 내가 결국 가문을 망쳤다. 아버지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의 조상들을 향한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예초기를 껐다. 정적 속에서 묘소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시작된 저주를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울음이 시작일 줄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내내 입을 다무셨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끙끙 앓았고 나는 차 안에 습하고 역한 냄새 구렁이의 비린내와 피 냄새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웠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총극으로 치부하고 다시 나의 완벽한 도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조씨 가문의 장손으로서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미신이나 전통의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우리 가문의 종갓집은 한때 이 산골 마을에서 대지주로 군림했지만 6.25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재산을 잃고 몰락했다. 종갓집은 낡은 창고처럼 변해 있었고 조상 묘소는 그저 지켜야 할 의무일 뿐 경외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게 다 조상님 기운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산에 함부로 손을 대서 그렇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한탄하셨지만 나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탓이라 여겼다. 나야말로 현대 문명의 승리자였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장이 되었다.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다. 조상님의 기운 따위는 도시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 저 구렁이 한 마리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리 없어.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나의 시대다. 나는 이성을 믿는다. 서울에 도착한 후 나는 아버지께 성난 목소리로 따지듯 말했다. 아버지의 과도한 두려움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뿌리 말씀이시라면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매년 성묘 오고 벌초하는 게 뿌리를 지키는 거죠. 아버지는 왜 자꾸 현실을 외면하세요? 구렁이 한 마리가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준답니까? 내가 싸늘하게 말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버지에게 나는 격분했다.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먼 곳에 있었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내가 그 피를 묘소에 뿌렸다. 당장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야 해. 저건 평범한 짐승이 아냐. 너의 오만이 가문의 근본을 잘라낸 거야. 가문의 근본이라뇨.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민호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애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나는 민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말은 이미 내 자신을 설득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단절되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셨고 음습한 바람이 내 심장을 짓누른다. 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셨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옛 초기를 들고 서 있는데 눈앞에 봉분이 거대한 구렁이의 ጧ리로 변하고 그 ጧ리 속에서 구렁이가 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구렁이의 비늘은 축축했고 그 틈새에서 붉고 검은 피가 새어나왔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내 발목은 이미 굵고 차가운 비늘에 휘감겨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구렁이의 눈이었다. 황금빛 동공이 아버지의 슬픔과 체념이 담긴 눈과 겹쳐지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입원하셨다는 연락이 왔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던 분이었다. 평소 지병도 없었다. 갑자기 왜 이러신 거예요? 지난주에 산도 오르셨는데. 내가 병실 앞에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내가 산에서 내려온 날부터 아버지가 계속 앓으셨다. 밤마다 식은땀 흘리면서 내가 막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놈을 막았어야 했는데 하고 중얼거리셨어. 가슴이 너무 조인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냥 노안이신 거죠. 심장에 무리가 간 거고요.
나는 애써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귀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다. 아니다, 성진아. 내 아버지 말씀이 내가 구렁이를 죽인 순간 묘소에서 음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의 몸을 덮쳤다고 하셨어. 그때부터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대. 마치 비늘 달린 끈으로 옥죄는 것처럼. 말도 안 된다. 심장마비는 스트레스와 노안이 겹친 결과일 뿐이다. 구렁이를 죽인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도시의 지식인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내가 옛 초기로 그 생명을 끊은 지 딱 일주일 만에, 그리고 왜 아버지의 증세가 내가 꿈에서 느꼈던 휘감기는 감각과 똑같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셨다. 나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건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두 번째 사건이 터졌다. 이번엔 아들 민호였다. 민호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팔이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복합골절을 당했다. 그의 오른쪽 팔은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다. 병원 의사는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보통 복합골절이 이 정도로 심하게 부러지려면 최소한 트럭에 치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정도의 충격이어야 합니다. 단순 낙상으로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호는 울면서 내게 말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빠, 이상해. 넘어질 때 누가 내 발을 잡는 것 같았어. 아니, 발목을 휘감는 느낌이었어. 차가웠고 미끌거렸어. 민호야, 괜찮아. 그냥 세게 넘어진 거야. 아빠가 보기에 아무도 없었잖아. 착각이야. 나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내 안의 공포는 이미 극에 달했다. 아니야. 길고 차갑고 비늘 같은 게 느껴졌어. 내 팔을 잡고 비틀었어. 민호는 팔을 휘감아 돌리며 울부짖었다. 비늘. 아이의 상상력이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묘소에서 구렁이를 죽이면서 느꼈던 그 차갑고 끈적끈적한 생명체의 감촉을. 민호의 팔은 마치 다리에 휘감겨 부러진 것처럼 꺾여 있었다. 내가 죽인 구렁이가 복수하는 걸까? 아니, 복수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나를 향한 경고가 아닌가. 이후 회사에서도 악재가 터졌다. 내가 주도하던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계약 직전에 내가 검토한 핵심 서류에서 치명적인 법적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소한 단어 하나, 계약서의 작은 각주 하나가 퇴사를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나는 평소 완벽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었다. 사장은 나를 냉혹하게 추궁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묘소의 구렁이와 아버지의 울음소리, 민호의 작은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그 다음이었다. 그것은 가족을 넘어 나의 정체성 자체를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나는 가족들 몰래 회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소문 끝에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있다는 용하다는 무당 옥매화보살을 찾아갔다. 그녀의 암자는 낡고 음침했고 지독한 향 냄새와 축축한 흙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무당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고청에 앉아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내게 삿대질부터 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아이고, 이 사람아, 지독한 업보를 짊어지고 왔구먼. 당신 뒤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하네. 당신이 큰 신령을 건드렸어. 산의 주인이자 대대로 그 가문을 지키던 가문의 수호령을. 그것도 새로써 그 피를 흩뿌렸으니 무당이 쉰 목소리로 나를 쏘아붙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호령이라니요. 그냥 뱀이었는데요. 제가 죽인 건 독사도 아닌 그냥 구렁이였습니다. 뱀. 그냥 뱀이 1000년을 묵으면 이무기가 되는 법이야. 당신이 죽인 건 당신 가문의 번영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묘소를 지키던 영물이야.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신을 보좌하던 빈을 달린 수호신이여. 그가 지키던 것은 조상님의 뼈가 아니라 가문의 피였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가족만은 살려주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내 모든 이성적 판단은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 무당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미 때가 늦었어. 그 피가 조상님의 봉분에 묻은 순간 당신 가문은 저주받은 셈이야. 쇠붙이로 영물을 해친 피는 조상님의 흙 속으로 스며들어 영물에게 다시 태어날 힘을 주었어. 피로써 신과 인연을 끊었으니 그 대가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요. 그것도 가장 귀한 피로. 가장 귀한 피, 장손인 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 어린 민호를 말하는 건가? 내가 오만하게 미신이라 치부했던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단 말인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가문의 근본을 자른 것이 아니라 가문을 파멸시키는 스위치를 누른 것이다. 무당의 경고를 들은 후 나는 고향 마을로 내려갔다.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임종이 가까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광적인 강박 때문이었다. 나는 마을의 낡은 종갓집 서고로 들어섰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증조부대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낡은 한문 문서를 발견했다. 종이의 질감은 삭아서 바스러질 것 같았고 글씨는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했다. 조심스럽게 펼쳐 해독을 시작했다. 그 내용은 무당의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우리 가문 시조 실조가 임진왜란 때 멸문지화를 겪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시조는 산속 동굴에서 한 도인을 만났다. 도인은 시조에게 가문의 영속과 부귀를 위해 산의 수호신과 피의 맹세를 맺어야 한다. 수호신은 구렁이의 몸을 빌려 묘소를 지킬 것이며 그 대가로 가문은 영물의 정기를 흡수해 300년 동안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이 부분이었다. 영물의 수명은 곧 가문의 수명과 같다. 영물은 쇠에 의해 해함을 입을 수 있으나 만일 그 피가 묘소 봉분 흙에 닿는다면 영물은 그 흙을 통해 가문의 가장 귀한 피를 지닌 자, 즉 장손의 몸으로 환생하리라. 이로써 영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문은 영원한 소멸을 맞게 된다. 이는 피로써 맺은 계약이자 피로써 끝나는 저주이니라. 고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내 손을 떨리게 했다. 내가 죽인 구렁이의 피는 묘소 근처의 흙에 흥건히 스며들었다. 옛 초기의 쇠날이 그 구렁이의 몸을 갈랐고 그 피는 봉분에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흩뿌려졌다. 나는 그 구렁이의 영혼이 내 죄를 지목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단순한 우연을 믿는 현대인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의 끔찍한 계약의 대가를 치르는 희생양이었다. 나는 숨겨진 진실을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어머니, 제가 그때 구렁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문의 수호령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피의 계약을 맺은 악기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제가 모두 망쳤어요.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문서를 덮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말 못한 죄책감이 있었지. 내 증조할아버지 대에도 작은 뱀을 잡으려다가 묘지기가 급사하는 일이 있었단다. 내 아버지는 그 경고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게 그렇게 말렸던 거고. 그 계약. 우리 가문은 그 피를 먹고 살았던 거야. 그 순간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운명에 정해진 파멸의 단추를 누른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죽인 것은 구렁이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아들의 미래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혼수 상태였다.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끊어질 듯 가늘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당이 해준 이야기와 고문서의 내용을 모두 고백했다. 이제야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그 두려움은 나를 위한 경고였는데 나는 그 경고를 오만으로 짓밟았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차라리 내가 그 뱀 대신 죽었어야 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버지가 가늘게 눈을 뜨셨다. 그의 눈은 황금빛은 아니었지만 깊은 어둠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힘겹게 입을 여셨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성진아, 내가 죽였지. 내가 죄를 댔지. 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가문을 망쳤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는 용서가 아닌 체념과 해방이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미 정해진 일이었지. 조씨 가문은 그 피를 먹고 살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 뱀은 내 조상의 피부치였어. 인간과 뱀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지. 묘소는 그 경계를 지키는 곳이었는데 내가 깼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셨다. 뱀이 너의 모습으로 다시 올 거다. 막을 수 없어. 너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뱀은 계승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의 숨은 멎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나는 그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울었다. 아버지의 임종은 내게 마지막 반전을 안겨주었다. 구렁이가 수호령 정도가 아니라 조상의 피부치, 즉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와 결탁했던 비밀이 우리 가문의 근본이었다는 사실. 나의 존재 자체가 수백 년의 거짓과 저주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회사의 손실은 현실화되었고 나는 결국 책임을 지고 해고되었다. 모든 재산은 손해배상금으로 날아갔다. 나는 하루아침에 수백 년의 번영이 낳은 폐허에 홀로 서게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와의 이별이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다며 민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여보, 당신이 그 뱀을 죽인 날부터 모든 게 망가졌어.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민호도 다치고 당신도.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차가워졌어. 당신은 당신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무서워. 아내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혐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텅 빈 눈을 보면서 아내가 느꼈을 공포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가도 좋아. 내가 죄인이야. 민호는 잘 부탁해. 민호만은. 아내는 떠났다. 나는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았다. 집 안의 모든 물건들이 나를 비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그리고 텅 빈 내 영혼. 모든 것이 파멸했다. 구렁이의 저주는 물질적인 것만 앗아가지 않았다. 나의 자존감, 나의 이성, 나의 가족.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나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보다 재앙 그 자체였다. 나는 구렁이의 먹이가 되었고, 이제 구렁이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 나는 매일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잠들 때마다 꿈속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내 목을 휘감았다. 꿈에서 깨어나면 목에는 붉고 굵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마치 탈피를 준비하는 뱀의 압력처럼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라는 질문 대신 나는 반드시 엽을 치러야 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이 모든 비극이 구렁이의 피가 아닌 내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임을.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구렁이는 이미 내 안에서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결국 다시 선산 묘소를 찾아갔다.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며칠을 걸어 고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경악했다. 증조할아버지의 봉부는 묘지기가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흙이 깊숙이 패이고 잔디는 말라 죽었으며 마치 거대한 드릴이 봉분 중앙을 관통하고 지나간 듯한 나선형의 구멍이 중앙에 나 있었다. 묘소 주변의 기운은 더욱 섬뜩했다. 산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눈들이 나를 응시하는 듯한 압도적인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봉분 한가운데 썩은 흙 위로 낯선 것이 보였다. 구렁이의 허물이었다. 내가 죽인 그 구렁이의 굵기와 똑같은 길고 거대한 허물. 그 허물은 흙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마치 유리처럼 얇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구렁이는 죽지 않은 것이다. 단지 허물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을 스쳤다. 뱀이 너의 모습으로 다시 올 거다. 나는 무너진 봉분에 주저앉아 허물을 만졌다.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비늘의 감촉이 내 손에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내가 나 자신이 아니었음을. 나를 짓누르던 모든 사고와 우연의 일치들, 그리고 내 목을 옥죄던 붉은 자국들은 구렁이가 내 몸과 영혼에 서서히 침투하여 나의 육체를 자신의 새로운 껍데기로 삼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구렁이의 숙주였던 건가? 아니면 구렁이 자체가 나의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파먹어 들어온 것인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구렁이가 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나 자신을 소멸시켜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한다.
나는 주머니 속의 낡은 벌초용 칼을 꺼냈다. 이 칼은 대대로 내려오던 쇠붙이였다. 나는 칼을 들고 망설임 없이 내 팔을 깊숙이 베었다. 붉은 피가 봉분의 흙에 쏟아졌다. 구렁이에 피가 묻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피는 마치 끓는 물처럼 흙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었다. 이제 만족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이 피였잖아. 내가 죽인 내 몸 대신 내 피를 받아라. 내 놈이 인간의 형태를 얻는다면 다시는 조씨 가문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혼잣말인지 구렁이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다. 피의 맹세를 끝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도 나무집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봉분 속 흙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크억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구렁이를 죽였을 때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비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울음은 고통이 아닌 만족과 승리의 울음처럼 들렸다.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눈앞에 섬뜩한 환상이 펼쳐졌다. 무너진 봉분 위로 내 피를 잔뜩 머금은 흙이 서서히 솟아오르더니 그 형상이 거대한 구렁이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나를 닮은 그 존재는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나였지만 구렁이의 비늘처럼 반질거리는 피부와 차가운 공포를 모두 담고 있었다. 그 존재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내 영혼은 그 차가운 손에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결국 나는 묘소에서 실종 처리되었다. 며칠 후 내 시신은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실족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내 몸에는 칼에 베인 상처 외에도 무언가 거대한 힘에 의해 짓눌리고 피 감긴 듯한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 부검이는 마치 거대한 밧줄에 온몸이 묶여 비틀린 것 같다고 기록했다. 나는 지금 이 고백을 끝내고 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내가 겪은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 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조상신의 수호령 혹은 조상의 피부치를 내 오만함으로 살해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비극적인 파멸은 끝이 아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처럼 구렁이는 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나의 육체를 먹고 나의 죄책감을 연료 삼아 이제 나의 아들에게 계승될 것이다. 며칠 전 아내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아내가 쓴 것이 아니었다. 아들 민호의 필체로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히 민호의 것이 아니었다. 아빠. 민호가 아빠의 눈이랑 똑같은 노란색 눈을 갖게 되었어요. 눈이 너무 차가워서 아침에도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마다 방에서 뱀이 껍질 벗는 소리가 나요. 온몸이 간지러워요. 아빠, 나한테 누가 자꾸 쉿 소리를 내요. 쉿.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 같아요. 뼈가 딱딱해지고 길어져요. 이제 나는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내 가족 역시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죽인 구렁이의 영혼은 나의 껍데기를 벗고 나의 아들 민호의 몸으로 들어가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다. 이 파멸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그들은 번성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겪은 일의 전부이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기록은 남아 나의 저주를 증언할 것이다. 독자여, 당신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한 남자의 정신적인 붕괴와 연속된 우연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문의 비밀과 신령을 건드린 죄의 피할 수 없는 대가로 보이는가? 나는 이제 정말 모르겠다. 내가 죽인 구렁이가 나였는지, 아니면 나 자체가 구렁이의 영원한 후계자였는지.